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중국은 사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는 초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급속히 폐렴으로 진행되고 고열에 호흡곤란까지 호소하죠.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 대만, 싱가폴, 베트남까지 29개국에서 감염자가 속출했는데 다행히 한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다 보니 사스의 심각성을 좀 덜 느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350명이 사망했어요. 당국은 감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면서 학교 대부분 휴교시켰고요. 도시 이동도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기차를 탈 때에 열 체크를 받거나 신원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되었죠. 베이징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는 진저우시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지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고요. 거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할 시 반드시 의사 진단서를 지참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저우시에 살고 있던 31살 치엔 씨는 막 중학교 신입 여교사로 발령받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살던 곳과 새로운 직장인 학교가 멀다 보니까 몇 달 전에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자연스레 남편과는 주말 부부가 됐죠. 아니 그런데 사스가 터지면서 학교도 쉬어야 하고 또 이동도 못하다 보니 치엔 씨는 그냥 집에 남게 됐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시험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죠. 사실 그녀는 주말 부부를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집 근처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 중국은 이럴 경우 시험을 봐야 해요. 보통 필기시험과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치엔 씨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매일매일 공부에만 매진하던 어느 날 2003년 5월 31일 아침 7시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평소 아내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전화는 꼭 받았거든요. 그리고 둘이 지금 만나질 못하다 보니까 통화는 너무 중요해요. 첫날 밤에도 전화를 했고요. 아니 어디 갔을 리는 없는데 아직 자나? 아니 혹시 사스에 걸려서 쓰러졌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남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부탁합니다. 몇 시간 후 띵동 경찰이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경찰 또한 안에 있는 사람이 사스에 감염돼서 쓰러진 건 아닐까 싶어 강제로 문을 열게 돼요. 그런데 안에는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집 여기저기 튀어있는 혈흔에 치엔 씨는 알몸으로 거실 피웅덩이 한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곤이 잠을 자듯 몸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더 소름 돋았죠. 치엔은 그렇게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알몸 상태라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스타킹과 신발만 신고 있었어요. 범인이 살해 후에 입힌 것으로 보였죠. 근데 잔혹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이 깊게 베어서 반쯤 잘린 상태였고요. 음부는 무려 12차례나 칼로 그어졌습니다. 경찰들은 생각했어요. 범인이 나쁜 자식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이렇게 훼손했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추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게다가 시신 주변에 마치 밑에는 신문지를 깔고 맥주병과 과일, 젓가락을 장식을 해둔 것처럼 두었더라고요. 정말 기이합니다. 게다가 옆엔 막 트럼프 카드가 흩어져 있고요. 경찰도 갸우뚱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1시로 추정됩니다. 근데 집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고요. 보니까 베란다가 열려 있더라고요. 즉 치엔 씨의 아파트가 이제 6층 최상층이었는데 범인이 복도 쪽 창문을 통해서 베란다로 침입한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시신의 등에 남겨진 상처인데요. 범인이 예리한 흉기로 한자를 새겨놨어요.
참고로 중국에는 약 10만 개의 한자가 존재합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한자를 알진 못하고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5천 개 정도를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당시에 경찰들이 딱 그 등에 적힌 한자를 보고 읽질 못했어요. 저 글자가 뭐지? 사전을 찾아봤지만 알 수 없었죠. 결국 나중에는 한자 전문가까지 투입을 했고 이 글자가 고대 한자임이 밝혀집니다. 해석하면 매춘부 또는 미녀라는 뜻이었어요. 자, 수사가 진행되는데 초기에는 일반적인 강도살인이 아닌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닌가 이걸로 보고 주변 탐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스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않던 때잖아요. 게다가 이 치엔 씨는 평소에 성격이 원만하고 또 주변에 친절합니다. 원한을 가질 사람이 도저히 없어요. 이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조차 피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치정살인 아니야? 그 가능성도 살폈지만 그녀와 남편의 사이는 각별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방향성을 잃어가던 중 한 경찰관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배님, 이거 아무래도 연쇄살인 같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치엔 씨 사건이 있기 5일 전입니다. 또 다른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30대 여성 류 씨가 6층 자택에서 살해당했죠. 알몸으로 발견되었고 목에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엔 씨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음부가 칼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죠. 결정적으로 피해자 류 씨의 등에도 똑같은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범이 명백하죠.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볼까요? 두 개의 사건을 봤을 때 범인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습니다. 이미 사전에 동네를 정찰했던 것 같아요. 진저우시에는 한 6층, 7층 되는 높이의 아파트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비교적 월세가 낮은 편이고 또 발코니에 방범창도 없을 정도로 안전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죠. 범인이 이걸 노렸고 매번 현관이 아닌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과연 피해자가 이 두 사람뿐일까요? 경찰은 신속하게 최근에 발생한 또 다른 강력 사건들을 검토합니다. 그 결과 미수 사건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지난 5월 3일 저녁 8시 회사원이던 탕 씨는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적한 골목에 들어서는데 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살짝 뒤를 봤더니 한 남성이 거리를 두고 쫓아오는 듯 했죠. 너무 무서웠던 탕 씨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다행히 6층에 위치한 집 앞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고 얼른 들어가서 현관문을 잠궜어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잠시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1시간 정도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 거실 발코니 창문으로 발 한쪽이 불쑥 들어오더니 검은색 복면을 쓴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란 탕 씨가 죽기 살기로 막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서 남자한테 붙잡혀요. 이때 탕 씨는 필사적으로 저 문까지만 가면 돼, 문만 열면 돼 하면서 손을 뻗었고 드디어 문을 열어요. 그러자마자 살려주세요! 비명을 질렀죠. 이걸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문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러자 남성이 그대로 창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와, 천만다행이죠. 경찰이 도착했는데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진 못해요. 그가 보니까 지붕에서 배관을 타고 발코니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도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키가 한 168cm 정도?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다라는 점만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보름 후였습니다. 두 번째 미수 사건이 발생했는데 5월 18일 밤 11시 40대 초반 여성 자오 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요. 눈을 떠보니까 복면을 쓴 남성이 몸에 올라타서 자기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근데 목에서 통증이 느껴지니까 번뜩 정신이 들었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범인 손을 뿌리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행히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요. 잠시 후 범인과 아들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 와중에 범인의 복면이 벗겨집니다. 그러자 범인이 당황했어요. 바로 도주해버렸죠. 잠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자오 씨와 아들 두 사람 모두 이 집안이 너무 컴컴해서 범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벗겨낸 그 검은색 복면이요. 보니까 오래된 러닝 셔츠에다가 대충 눈구멍만 뚫어가지고 만든 아주 허술한 복면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5월 한 달간 4건의 강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겁니다. 이 중 2명은 살해당했어요. 진저우시 경찰 당국이 발칵 뒤집혔고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데요. 사실상 168cm 키의 왜소한 체격 외에는 범인의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는 변태 살인마가 벽을 타고 건물 꼭대기에 사는 여자들을 노린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시 자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거예요. 이때 경찰은 밤낮으로 순찰을 돌았고요. 아파트 입구에다가 임시 초소를 만들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보초를 섰습니다. 또 경비실이 없는 개방식 아파트, 또 오래된 아파트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더욱더 경비를 삼엄하게 했고요. 또 이때 진저우시 곳곳에 워낙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CCTV도 대거 설치되었다고 해요. 덕분에 매일 한 7에서 8명 정도의 좀도둑이 잡혔고요. 많을 때는 14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 살인마의 공포 때문에 도시 자체에 CCTV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다른 범죄자들을 막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율은 낮아졌다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연쇄 살인마를 찾는 데는 진전이 없습니다. 결국 진저우시 경찰은 기존에 400명이던 수사 인력을 대폭 700명까지 늘렸고요. 시에 거주하는 전과자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체격의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5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6월 13일 저녁 6시 45살 여성 위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은 자택이었고요. 수법은 전과 유사하게 알몸으로 발견되고 칼로 음부가 훼손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등에 같은 한자가 새겨져 있었죠. 피해자 위 씨는 남편의 사업 문제로 한 달 전 혼자서 진저우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좀 저렴한 낡은 건물 6층에 들어갑니다. 다 6층이야. 근데 이 집이요, 워낙 방음이 취약했대요. 그래서 옆집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렸는데, 그래서 이웃들에 따르면 이틀 전 저녁 9시까지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그날 밤 사건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장을 가봤는데 이번에도 범인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5번째 피해자까지 우리가 계속 당해야만 하나 막막해하고 있던 그때 시신을 확인하러 방문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언니가 항상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았대요. 특히 남편과 떨어져서 살면서 수시로 문자를 보내야 하니까 잘 때도 침대 옆에 올려뒀고 핸드폰을 거의 손에서 띈 적이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바로 통화 기록을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13일 아침 9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9통의 전화를 한 게 확인됩니다. 어라, 근데 피해자는 11일에 이미 죽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통화 내역을 쫙 살펴보는데요. 위 씨, 그러니까 피해자 절친과의 통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무슨 통화를 했냐 했더니 자기가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끊어졌대요. 근데 바로 이때 수화기 너머로 막
번잡한 사람들의 소음과 덜컹덜컹 거리는 일정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이게 마치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이어서 동시에 이 경찰이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요. 그랬더니 진저우시에서 200km 떨어진 선양시에서 위치가 확인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거 이동을 한 거예요. 기차로. 경찰은 핸드폰 위치와 또 기차의 출발 시간을 분석하면서 드디어 범인이 13일 날 K641편 기차에 탑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게다가 이때는 사스 때문에 기차를 타려면 반드시 신분이 기재된 건강 등록 카드를 내밀어야 해요. 그러니까 즉 확실한 탑승자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기차에 탑승한 사람은 총 257명입니다. 그중 남성은 159명이었어요. 경찰은 17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열흘간 이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일일이 조사합니다. 그중에 13명의 남성이 170cm 이하의 키에 왜소한 체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추려보니 이 중에 8명은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5명뿐입니다. 이 안에 범인이 있는 게 분명해요. 한편 위치 추적을 해서 보니까 범인이 선양시에 도착한 후에 중고거래 상가에서 그 피해자 위 씨의 핸드폰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이때 그 범인을 상대한 판매점 주인이 마침 그때 되게 오랫동안 가격 흥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인의 협조로 몽타주가 작성이 됐죠. 이제 이걸로 그 5명의 용의자들과 대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웬일? 아니 그들 중에 도저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판매점 주인까지 경찰서에 직접 와서 확인을 했는데 다 모르는 얼굴이라는 거야. 경찰 입장으로는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정말 김새고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추리력이 좋으신 분들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앞서 범인이 착용했던 복면을 현장 증거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DNA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실제로 복면에서 범인의 머리카락 3가닥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당시 중국의 DNA 기술은 열악했습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라면 모를까 진저우시에서 DNA 검사를 할 여력이 안 돼요. 대도시에 샘플을 보내야 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거기에 5명이나 되는 용의자들 모두 DNA를 비교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막판에 반전을 겪고 수사는 벽에 가로막혔죠. 하지만 이거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행여나 놓친 단서가 없는지 꼼꼼히 기록을 막 살피게 돼요. 그 중에서도 기차에 탔던 그 159명 남성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렸고요. 조사를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다시 해봐도 여전히 같은 5명의 용의자만 추려질 뿐이더라고요. 그럼 분명 이 중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안 되겠다. 우리 이 5명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1명, 2명, 총 4명의 용의자가 모두 조사를 받아요.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지막 용의자에게 질문이 시작됐죠. 당신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당신은 여성 음부를 훼손하고 등에 한자를 새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늘이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이 용의자가 거짓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심지어 7개의 질문 모두 다요. 그의 정체가 누구냐? 40살 쉬꼬이주였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한국식 한자 도금으로 허귀주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근데 이 사람 허귀주요. 아주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더라고요. 도저히 연쇄살인마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허귀주는 2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6살 첫째와 현재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26개월 된 둘째를 키우고 있었죠.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순하디 순한 아빠예요. 게다가 예술가적인 기질도 넘쳤는지 집에 가보면 벽에다가 이제 직접 그린 그림, 막 붓글씨가 걸려져 있었대요. 그나마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당시 그가 백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운전기사로 임시 일자리를 구해서 종종 외박을 했다고 하죠. 기차를 타고 선양시를 오간 건 확실한데 그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왜 그랬냐 했더니 철도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러 갔던 거래요. 아, 그래. 경찰은 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철도국 친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오래전에 퇴직했어요. 그리고 허기주와 연락이 끊겨진 지도 오래됐고요. 경찰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경찰이 다음으로 꺼낸 건 바로 복면입니다. 그 오래된 러닝 셔츠로 만든 거요. 혹시 이걸 그의 아내는 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이 아내에게 찾아가서 복면 사진을 내밀어요. 근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신혼 초에 이런 러닝 셔츠를 2벌 사줬거든요. 너무 낡아서 하나는 걸레로 쓰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이 사진이랑 비슷하긴 해요. 즉각 경찰은 지금 걸레로 쓰고 있다던 그 러닝 셔츠 수거했어요. 그리고 그걸 복면과 비교합니다. 세세한 직물 형태와 성분까지 분석해보니 결과는 100% 동일한 제품이에요. 와, 짜릿하죠. 근데 아직 좋아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허귀주의 DNA 샘플과 복면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의 분석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분석 기관에 있던 검사기 2대가 다 고장났다라는 연락을 받게 돼요. 별 수 없이 더 먼 지역에 있는 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 과정에 시간이 하염없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죠. 허기주 DNA와 100% 일치합니다. 드디어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던 연쇄살인범을 찾아낸 순간이에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기쁘죠? 오늘 사건 참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아니 근데 앞서 계속해서 용의자 5명이 있었잖아요. 몽타주와 일치하지도 않았고 그 핸드폰 가게 사장도 못 알아봤는데 이건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요. 그때 당시 허기주가 아주 심한 치주염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붓기가 다 사라지고 DNA 결과까지 나온 후에 이제 핸드폰 가게 사장이 재방문하거든요. 왜? 저 사람 맞아요, 저 사람! 바로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범행 동기를 알아야겠습니다. 경찰의 신문은 장장 나흘간 이어졌어요. 허기주가 굉장히 비협조적이더라고요. 모든 질문에 입국답, 묵묵부답입니다. 게다가 변태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를 살인마라고 불러도 되지만 나는 성폭행을 한 적이 없으니까 변태라는 단어는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나흘간에 거친 설득과 회유, 강압 끝에 그는 결국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허기주의 첫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때 아내가 틈만 나면 바람을 폈고 아이가 생겼어도 여전했다고 해요. 근데 아내는 내가 바람 피는 이유는 그 남편의 무능력 때문이다 라고 그를 수시로 깎아내렸대요. 당시 허기주는 일용직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아내에게는 한없이 부족했고 돌아오는 건 타박뿐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가 절도를 저질러요. 그리고 이 일로 12년간 수감하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보니 전처는 이미 아이 버리고 도망갔더라고요. 겨우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여전히 그는 전처에게서 받은 모멸감과 상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심이 어느덧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특히나 전처와 비슷한 30대 여성,
그리고 최소 6층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타깃이었습니다. 이유는 방범창이 잘 없다 보니까 힘들게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보다 옥상에서 배관 타고 들어가거나 복도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이게 더 쉬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저우시에서 며칠간 지역을 정찰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소 평이한 연쇄살인마들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그냥 자기가 죽인 시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감상했대요. 이게 전처에 대한 복수심을 이제 여기서 풀었다라는 심정이었을까요? 심지어 그는 시신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고요. 또 포커를 치기도 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예요? 아니, 그러면 왜 등에다가 그 한자를 새긴 걸까요? 여기에 대해 허귀주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좀 허탈해요. 그거 그냥 재밌으니까요. 재밌어서 했대요. 더 정확히는 시신의 등에 칼로 글자를 새길 때 사각거리는 느낌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고대 한자를 남기며 마치 희대의 살인마가 된 양 만족스러웠다고 말하죠. 미쳐버려요. 2003년 11월 진저우시 인민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허기주는 즉결 처형됐어요. 그렇게 53일간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변태 연쇄 살인마는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며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도 미친놈 같은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따로 엔딩에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냥 할 말을 잃었다가 저의 클로징 멘트일 듯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도쿄도 서부에 있는 후사시. 도쿄 중심지에서 약 2시간 반가량 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은 후사시 하면 주일미군 공군기지를 떠올린다고 해요. 그만큼 외국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이죠. 상대적으로 현지 인구는 면적에 비해 좀 적고요. 또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 이태원이나 동두천도 그랬듯이 외국 군인들을 위한 이국적인 상권 또 유흥시설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적막함이 맴돌던 새벽 5시에 후사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구로 여성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28살의 츠지다 하나. 시내에 있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는데요. 이런 직업상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보통 저녁 7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 넘어서나 귀가를 합니다. 그날 새벽 5시 집에 도착한 하나는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 츠지다 요시와 간단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38살 아버지 역시 심야 식당에서 일을 해서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은 새벽에서야 만나고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밥은 먹었냐, 오늘 하루 어땠냐, 이런 일상적인 대화했고요.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하지만 약 12시간 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11월 12일 오후 5시 하나가 늦지막히 눈을 뜹니다. 벌써 5시네. 나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겠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면서 순간 문틈으로 아버지의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실에 아버지 가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그는 항상 가방을 메고 가방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 안 가져갔지? 갸우뚱하면서 일단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방문 열고 거실로 나가는데 문 밖에 믿을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불에 돌돌 감싸져 있는 남성의 시신. 심지어 얼굴에는요, 푸른색 비닐봉투가 쓰여져 있었고요. 그 봉투 사이로 피가 흘러나와서 거실이 온통 피바다예요. 하나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질렀죠. 요시!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아버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얼굴을 감싸고 있던 비닐을 조심히 풀어내게 돼요. 그러자 얼굴이 보이는데 경찰도 눈을 질끈 감고 말아요. 그리고 딸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 딸이 본다면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요시 씨의 얼굴은 가죽이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예리한 흉기로 도려낸 듯 살가죽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목구비 중에 오른쪽 안구만 간신히 붙어있는 끔찍한 상태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럴 수 있냐고요. 경찰은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했죠. 그런데 한눈에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이 피해자는 얼굴에 그렇게 끔찍한 외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외하고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다른 데는 상처가 없지? 보통 방어원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깨끗해요. 게다가 그 얼굴에서 뜯겨나간 피부 조직, 이게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분명 사건이 이 집에서 났을 텐데 아니 그 살가죽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요. 이어서 부검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도 의문은 계속됩니다. 요시 씨의 사인이 아니 이게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 상처? 이게 칼로 인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발표가 나면서 정말 모든 게 미궁으로 빠져버리죠.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요. 답답해진 경찰은 혹시나 싶어 살인 외에도 극단적인 선택 또는 사고사까지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자의 딸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정작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새벽부터 내내 잠을 잤고 오후 5시나 돼서 일어났더니 거실에 아빠가 사망해 있었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중간에 뭘 들은 기억도 없대요. 이렇듯 그녀의 증언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경찰은 이 가족이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눈치채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도 앞부분에서 감 잡으셨나요? 딸 하나의 나이는 28살,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38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불과 10살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절대 생물학적인 부녀 관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두 사람의 신분, 또 과거 행적을 조회해 보니까 츠지다 하나 28살 남성, 츠지다 요시 38살 남성. 여기에 더해 아버지 요시가 지난 2004년에 성전환을 했다는 내역까지 추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와 요시 씨, 이 두 사람 모두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자, 더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버지 요시 씨의 경우는 수술을 받아서 완전한 남성 트랜스젠더가 된 겁니다. 2004년에 법원을 통해서 성별 정정까지 모두 끝낸 거고요. 이에 반해 하나는 딸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여성이에요. 호르몬 요법을 계속 받고 있었지만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었고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한 것도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10살 차이가 나는 부녀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둘 다 모두 남성인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두 사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둘은 동성 연인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들이 결혼 대신에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나와 요시 씨 또한 이런 경우였던 거고요. 둘의 첫 만남은 1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시 씨가 이혼을 하고 고향인 후쿠시마를 떠나서 도쿄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식당에 취직을 했죠. 그는 언젠가 나만의 레스토랑을 갖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3월 요시 씨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였어요. 둘은 빠르게 친해집니다. 2달간 거의 매일같이 전화와 메일을 쓰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트랜스젠더라는 공통점도 있었고 또 대화도 잘 통해서인지 점점 서로에게 푹 빠져들었죠. 그러다 같은 해 5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현실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직접 보니까 서로한테 더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데이트 이후에 사이가 더 불타올랐고 얼마 안 가서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진행은 속전속결이었고요. 동거 한 달 만인 2014년 6월 하나와 요시 씨가 입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거죠. 당시 요시 씨가 올린 SNS에는 이 행복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앞으로 나와 하나는 둘이서 함께 걸어가려고 하니 잘 부탁드린다.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얼마 후엔 치와와 한 마리, 그리고 유기견 한 마리, 또 고양이 한 마리를 다 입양해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게 됐죠. 둘이 함께하는 시간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동거를 하고 이제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사건 발생 전 몇 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인 8월 13일 하나가 신고를 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목이 졸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가 트랜스젠더 바에서 만난 어떤 남성과 바람을 피고 있다고 요시가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하나 입장으로선 말도 안 된다. 왜 의심을 하냐라고 부인을 했죠. 하지만 요시가 이미 분노가 차서 거의 이성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화가 난 채로 결국 하나를 폭행하게 된 거죠. 그날 신고로 인해서 경찰은 요시를 현장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하나가 내가 신고한 거 후회한다 라면서 그에게 면회도 매일 가고 또 신고도 그냥 취소해버려요. 다행히 경찰들은 하나가 또 폭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27일쯤 그때가 7차 경찰과의 인터뷰였는데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요시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 안 하셔도 된다. 경찰을 안심시킨 거예요. 그렇게 둘의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얼마 안 가서 11월 3일 날 또다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요시가 하나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요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입니다. 그러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거죠. 그렇다 보니 반면에 외모는 여성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하나를 신체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건 힘들었어요. 더욱이 두 사람의 키가 30cm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요시 씨가 하나의 폭력에 반항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신고도 또 취소돼요.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고요. 누가 봐도 서로 때리고 치고 받고 둘의 관계가 이제 나락으로 치닫는 듯 합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11월 11일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날 하나는 가게에 나와서 동료한테 고통을 호소했죠. 나 요시 씨한테 맞고 살잖아. 그래서 나 집에 가기 너무 싫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가게 동료는 그녀가 퇴근하기 직전까지도 전화로 싸우는 걸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동시에 요시도 그 식당에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동료가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나 요즘 하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고민이다라고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쯤 되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이 하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 싸운 건 맞아요. 내가 집을 나간 적도 있고 근데 그건 다른 부부들도 다 겪는 일이잖아요. 우린 아무리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편 그러는 사이에 이 복잡한 사건이 일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죠.
사실 여러분, 키워드만 봐도 자극 그 자체입니다. 일단 얼굴 살가죽이 도려내진 피해자의 부녀로 위장한 트랜스젠더 부부에 대중들이 모두 다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TV 매체들도 집중 보도를 하면서 갖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은 범행 패턴을 통해서 범행 동기가 뭐였는지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가 죽은 요 씨에게 어떤 왜곡된 집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즉 뭐냐면 죽어서까지도 그를 소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그것조차 먹어버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죠. 혹은 이 피해자의 얼굴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아예 인격을 지우려고 했다. 그 분노가 거기에 녹아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소름 돋죠. 또 한편으로는 요시 씨 몸에 지금 다른 외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격이 다 얼굴에 집중된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얼굴에 다른 증거가 남아있는데 그걸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온갖 가설과 추측이 난무하던 중 2015년 12월 12일 경찰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 요시 씨의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에? 그럼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간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재부검을 여러 차례 했어요. 왜냐하면 사인이 굉장히 모호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그의 몸에서 치사량의 에티졸람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에티졸람은 수면제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보니까 요시 씨가 스스로 이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플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3월 무렵부터 이 수면제를 일상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요. 경찰은 요 씨가 이전에도 수면제를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전적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사망 전에 하나와의 통화에서 내가 이러면 죽어버릴 거다, 그걸 암시하는 말을 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경찰이 추정한 전말은 다음과 같아요. 사건 당일 퇴근해서 하나와 요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방에 들어간 요시가 굳게 결심합니다. 평소 복용을 하던 수면제 모두 모아서 치사량에 달하는 양을 한 번에 털어넣어요. 그리고 그는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에 스스로 이불로 몸을 감싸고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런 식으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감지하셨겠지만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무엇보다도 그럼 요시의 얼굴 가죽은요? 이걸 혼자 했을 리는 없잖아요. 여기서 경찰은 키우던 유기견을 지목합니다. 실제로 그 얼굴을 덮고 있는 봉지에서 믹스견의 DNA가 나오긴 했어요. 또 결정적으로 피해자 얼굴에 동물의 이빨 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됐고요. 심지어 사실 이 현장에 얼굴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요시가 죽은 후 반려견이 얼굴을 뜯어먹었다는 결론. 그렇게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합니다. 와, 아니 초반에는 너무도 잔혹한 살인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이게 어쩐지 여전히 좀 찝찝해요. 당연히도 일본 내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야, 여태까지 그래도 그나마 이 경찰 발표가 말이 된다라는 사람들과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 다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 두 가지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게 된 거예요. 반려견이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 얼굴을 그렇게 물어뜯었다는 거, 사실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또 비닐봉지에 틈새가 있었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걔한테 얼굴을 뜯겼다는데 어떻게 봉지는 그대로 뒤집어 쓰여져 있냐고요. 이런 오류도 분명 있습니다. 게다가 혹여 이 집 개가 무슨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면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집에 돌아와서 반나절 만에 사망한 거거든요. 그 개를 그렇게까지 굶긴 게 아니야. 근데 왜 살점을 먹냐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이 주인의 사체를 먹는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실제로 4년 전인 2020년 호주에서요, 69세의 남성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키우던 반려묘들이 주인의 시신을 모두 뜯어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견 당시 남성의 그 시신 중에 얼굴은 거의 2개의 골이 훤히 드러나 있었을 정도고요. 또 폐와 심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해외 토픽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좀 더 연구 자료를 보면 실제로 반려동물들은 주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수시간 내에 주인의 사체를 뜯어먹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처음 이 죽음을 이제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반려견들이 걱정을 하면서 주인의 얼굴을 핥는 행위를 보인답니다. 근데 이때 핥다 보니까 온기가 사라졌어. 그러면 동물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서 발작적으로 얼굴을 물어뜯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주인의 시신을 먹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결국 야생성이 자극이 돼서 시체를 뜯어먹게 된다는 주장.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런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정말 믿기가 아직도 힘들어요. 저도 반려견이 있는 입장인데 이게 학술적으로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충격과 공포 그리고 수많은 의문을 남긴 츠지다 요시의 사망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여전히 대단한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있죠.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도 여전히 한편으로 좀 갸우뚱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날의 진실은 풀리지 않는 미궁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